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이들 실업자들 중에는 한때 고개 숙여 열심히 공부하며 학력만 있으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청년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5일 연휴까지 몇 명이 실직했는지 아세요? 방금 정보를 하나 봤는데요. 올해 5월 1일까지 전국적으로 약 2,300만 명이 실직했어요. 이 중에서 건설 관련 관리 인력만 해도 300만 명 정도가 실직했답니다. 전체 실업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죠. 특히 전통적인 건설업, 그 중에서도 주택건설 관련 프로젝트에 종사하던 인력의 실직률이 가장 높습니다.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대학교까지 다니고 10년 넘게 공부한 거 전부 다 헛수고였어요. 부모님 피 같은 돈만 낭비했고 제 청춘만 잃었지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했다 한들 뭐가 달라지나요? 지금은 일자리 하나 못 구하고 있어요. 저도 한때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았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직장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런 세상은 더 이상 아니에요. 지금의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어쩌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양질의 일자리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노동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표준 템플릿처럼 자라온 청년층, 즉 고등학교, 대입, 대학교 졸업, 취업이라는 전통적인 경로를 충실히 따라온 이들이 지금은 취업이라는 마지막 단계에서 막혀버린 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어요. 향후 5년간 대졸 예정자 수가 1222만 명에 달할 거라는데 그중 취업률은 겨우 55.5%밖에 안 된대요. 절반 가까운 대학생들이 아예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나마 일자리를 구한 사람들도 영업을 하거나 배달이나 택배 일을 하고 심지어 나사 조이러 간 사람들도 있어요. 늘 누군가는 말하죠. 대학생은 이제 졸업하여 학교를 떠난다고. 하지만 한 가정이 십수년 동안 인력과 돈을 쏟아부어 키운 자식이 대학까지 졸업하고도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 못 구한다면 그 십수년간의 고생과 노력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어려움을 겪는 건 청년들만이 아닙니다. 중장년층 역시 마찬가지로 구직시장에서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최근 2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해온 한 중년 직장인이 자신의 경험담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기분 좋게 출근했어요. 그런데 오후에 갑자기 사장님이 우리를 다 불러 모으더니 오늘부로 회사 문 닫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모두 그 자리에서 당황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서로 이야기를 나눴죠. 남자 동료 2명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이제 40대가 넘었는데 지금 밖에서 일 구하기 정말 어렵다. 또 다른 여자 동료는 막 둘째 아이를 낳은 상태였고 모두가 각자 처한 현실에 대해 고민하면서 일자리 구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고 했어요. 저는 계속 이런 생각만 났어요.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집 대출, 수도세, 전기세, 먹고 마시고 쓰는 모든 생활비, 게다가 신용카드 할부까지 고정 지출만 한 달에 10,000위안이고 여기엔 갑자기 닥칠 병원비 같은 것도 포함이 안 됐어요.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가 비용인데 이제 수입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니 정말 너무 불안하고 막막해요. 또 한 명의 사례는 북경에서 일하던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휴대전화 잔액이 겨우 40위안 밖에 남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눈가가 빨개진 채로 울음을 참으며 자신의 상황을 담담히 이야기했는데 그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현실의 벽과 생존의 무게를 다시금 실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달 제 월급이 3,000위안 조금 넘게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진짜로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엄마한테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해서 엄마, 나 지금 돈이 없어요. 혹시 돈 좀 있어요? 100에서 200위안만 먼저 보내줘요. 이틀 안에 월급이 들어올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부모님도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빠듯하게 살아가고 계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말하더라고요. 휴대전화에는 100위안은 없고 현금은 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휴대전화에 얼마 남았는데? 한 6, 70위안 정도 있어. 그래서 제가 그럼 50위안만 먼저 보내줘. 그거면 이틀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했죠. 엄마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체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직감했어요. 아, 엄마가 지금 현금 밖으로 나가셨구나. 그리고 정말 얼마 안 지나서 20분쯤 후에 엄마가 50위안이 아니라 1,000위안을 보내주셨어요. 아, 정말 그 순간 문득 요즘 화제가 된 그 말이 생각났어요. 진짜로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 일도 안 다니고 밥만 얻어먹는 게 아니라 대도시에서 일하면서도 부모가 차, 집을 사주고 육아의 대출까지 떠안아 주는 거다. 제 부모님도 정말 쉽지 않게 살아가고 계시는데 물론 저는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너무 미안하고 무거웠어요. 더 당황하고 안타까운 것은 요즘 일자리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나이마저 또 하나의 냉혹한 장벽이 되어 구직자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실력이나 경력보다 먼저 나이를 보는 채용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탈락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스 앱에서 이력서를 하나 보냈는데 거절당했어요. 거절 사유는 죄송하지만 나이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혹시 제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건가요? 그랬더니 네, 맞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2001년생, 아직 만 24살도 안 됐어요. 23살인데 그게 나이 많다는 이유가 됐어요. 화장품 판매직이었고 공고에는 초보자도 환영한다고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채용 조건은 17세에서 22세까지더라고요. 저 진짜 나이 많은 거 맞네요? 조건에도 안 맞고. 근데 정말 이해가 안 가요? 화장품 판매원이 왜 17세부터 22세까지만 뽑아야 하는 거죠? 23살이면 벌써 나이 많은 건가요? 요즘은 구직할 때 나이도 문제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네요. 또 다른 구직자는 요즘은 단순한 기본 업무조차도 학력, 나이, 외모까지 전부 기준을 맞춰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지금 취업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 걸까요? 한 구직자는 이미 보름 넘게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기저기서 계속 거절당하고 있다라며 답답함과 절망감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바라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5대 보험, 주택적립금 없어도 되고 주 5일 근무에 손에 쥐는 월급이 5,000위안 정도면 충분해요. 예전엔 일을 안 할 때 주변에서 다들 요즘 일자리 정말 구하기 힘들다고 말했는데 막상 제가 직접 구직을 해보니까 정말로 일자리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단지 실력만 보는 게 아니고요. 신장, 외모, 심지어 감정지능까지 다 봐요. 어떤 데는 키가 165 이상이어야 하고 몸매도 균형 잡혀 있어야 하고 감정지능도 높아야 하며 메이크업도 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나이 조건도 있어요. 26세, 많아야 28세예요. 그나마 영업직 같은 경우는 좀 더 유하게 봐줘서 35세까지 괜찮다고 하지만 그 대신 또 학사가 기본 조건이에요. 그리고 전공까지 따지는 데도 많고요. 저는 지금 상해에서 일자리 구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학사 학위는 있어야 월급이 5, 6천 위안 정도 되는 일자리를 제안받을 수 있어요. 저는 전문대 졸업자라서 진짜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마 이건 전체적인 경제 상황, 대환경의 영향 때문이겠죠. 이런 사례는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한 누리꾼은 심천을 한 바퀴만 돌아봐도 바로 알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길가 점포마다 양도합니다 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 어떤 가게는 몇 달 동안 그대로 붙어 있어도 단 한 명도 문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는 사람들로 붐볐던 유명한 분식거리도 지금은 거리가 온통 텅텅 비었습니다. 심지어 화룸만자 근처 같은 입지 좋은 곳조차도 이제는 유동 인구를 유지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요즘은 작은 회사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고 큰 회사들조차도 연봉을 깎거나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저한테 집 사겠다고 했던 고객이 있는데 그분이 새 회사에 들어간 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해고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 사는 일도 미뤄야 한대요. 그럼 요즘 가장 포화된 업종이 뭘까요? 바로 배달원하고 차량 호출 기사입니다. 지금 큰 회사들이 많아도 일자리보다 경쟁자가 훨씬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해고된 뒤 결국 배달, 택배, 플랫폼 운전기사 같은 일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한 누리꾼은 심천처럼 소비 수준이 높은 도시에서는 일반적인 월급으로는 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성인이 일을 해야 겨우 생활이 가능하고 집을 산다는 것은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죠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심각한 구조 조정을 하고 있어서 한 사람이 두세 사람 몫의 일을 감당해야 하고 그런데도 감히 퇴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밖에는 일자리가 거의 없고 생활비는 여전히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요즘 외출 한 번만 해도 몇백 위안이 훌쩍 나가고 채소값이 고깃값보다 비싼 지경이에요. 한 가족의 지출은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이고 자녀의 학원비, 옷, 보험, 관리비 같은 자잘한 지출은 언급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상적으로 월급이 나오고 사회보험을 납부해주는 직장이 있다면 그건 이미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상황입니다. 사실 사장님들이라고 해서 사정이 나은 것도 아닙니다. 대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모두 임대료, 수도세, 전기세, 직원급여 등 막대한 고정 지출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손해만 안 보면 다행이라는 마음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노력을 안 해서 힘든 게 아니라 그저 전체적인 경제 환경 자체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모든 업종이 치열한 경쟁 속에 있고 돈을 벌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현재의 경제 문제는 단순한 국지적 어려움이 아니라 전반적인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적 한파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년간 전체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생존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지만 이제는 심지어 대형 국유기업조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 누리꾼은
자기 친구가 중앙국유기업에 다녔는데 절강대학 졸업생이다 인생의 안정된 일자리라고 생각했지만 2025년에 갑자기 구조조정을 통보받았고 30일 안에 다른 출로를 찾아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졸업하자마자 바로 그 중앙 국유기업에 입사했어요. 우리는 모두 그게 철밥통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누가 알았겠어요? 갑자기 30일 안에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정말 멍해졌대요. 설마 중앙 국유기업도 이렇게 불안정해졌을 줄이야. 사실 요즘은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4년부터 국영 중앙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소식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남방전력망은 여러 부서를 통폐합하며 대규모 감축에 나섰고 어떤 국유은행은 전체 확장 계획의 60%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작년에 갓 입사했던 신입사원들조차 올해는 인원 최적화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많은 국유 기업이 정규직 직원을 노무 파견 형태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출입정도 그대로지만 실제로는 노동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즉 이전에는 회사 소속의 정식 직원이었지만 이제는 외부 용역 회사 소속의 파견 노동자로 바뀌어 급여, 복지, 고용 안정성 모두가 예전과 전혀 달라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원인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원가 절감, 효율 증대 때문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원가 절감이라는 말은 원래는 고위급 관리직부터 줄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작 위에 있는 관리자들은 아무 일도 없고 이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피해보는 건 전부 직원들 뿐이에요. 정상적으로 다니던 직장이 어느 날 갑자기 비정규직으로 바뀌고 말아요. 제 고객 중 한 명이 국영기업의 중간 관리자인데 며칠 전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이미 전체 직원 중 70%에 해당하는 하위 직급과 중간 직급이 해고됐다라고요. 근데 이게 과연 맞는 일일까요? 왜 늘 피해보는 쪽은 기본급 받으며 묵묵히 일하던 일반 직원들 뿐인 걸까요? 그뿐만 아니라 원가 절감, 효율 정대라는 말은 단순히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에 대한 착취와 사회구조 전반의 왜곡을 의미합니다. 최근 한 외국인 블로그의 영상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는 중국 사회가 겉으로 봐도 매우 모순적이고 심지어는 부조리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수많은 청년이 실업 상태에 놓여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에 남아있는 직원들은 과도한 야근과 업무에 시달리며 사실상 휴식이라는 개념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게 그 외국인 블로거는 정말 황당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현상은 서로 완전히 모순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자, 회사 안에서는 직원들이 야근에 시달리고 있다는 건 일이 너무 많아서 다 못 끝낸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회에는 분명 수많은 구직자가 넘쳐나고 있는데 정작 기업들은 사람을 채용하지 않아요. 이 모순은 사실 하나의 냉혹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업무를 감당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한 사람이 두세 사람 분량의 일을 떠안는 구조인 거죠. 이런 방식 속에서 기업은 겉보기엔 원가 절감, 효율 향상을 이뤘다고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그 비용과 위험을 직원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전가하고 동시에 수많은 구직자들의 일자리 기회마저 빼앗고 있는 셈입니다. 이 외국인 블로거의 시각에서 보면 지나친 야근은 단순한 직원 착취를 넘어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과도한 노동을 담당하는 일부 사람들의 일터는 다른 사람의 노동 기회 박탈을 전제로 성립된 구조이며 이는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존재해야 할 기본적인 평등 관계를 철저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제 구조조정의 물결이 전 사회로 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하남 봉구현에서는 낮은 학력을 이유로 무려 501명의 비정규직 의료 인력을 한꺼번에 해고하면서 의료계조차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는 현실을 보여주었고 이 사건은 중국 전역에서 큰 여론의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조치는 영향 범위가 꽤 넓었어요. 수백 명이 대상이 되었고 그중 봉구현 인민병원 한 곳만 해도 200명이 넘는 인원이 한꺼번에 정리됐습니다. 그들은 한 번에 해고되었고 보상은 기본급의 약 5.5배 정도만 일시 지급받았어요. 그 외에는 아무런 추가 보상이 없었죠. 제가 찾아본 정보에 따르면 이번에 해고된 인원들은 대부분 중등 전문학교 졸업 학력에 초급직함을 가진 비정규직 의료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모든 비정규직을 정리한 건 아니에요. 그럼 병원에서 말하는 비정규직 인원은 누구일까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병원 내 비정규직이란 병원과 직접 계약한 계약직 혹은 제3자 인력 파견업체를 통해 고용된 사람들을 말해요. 즉 정식 인사 편제에 속하지 않고 정부 인력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 전부가 비정규직인 거예요. 지금 이 3명 의료 개혁 아래에서 우리 같은 비정규직들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와 동시에
중국 철도의 한 부분에서 대규모 대기 발령 사태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무려 600명이 사실상 해고에 가까운 형태로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 명목상은 고용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일자리를 박탈하는 변칙적 해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3개월 동안 급여를 절반으로 삭감당해요. 딱 54%만 지급하고 6개월이 지나면 최저임금인 2,000위안만 줘요. 반년 이상 대기 상태라면 더욱 심해질 겁니다. 그땐 월 800만 위안 지급돼요. 그마저도 세금과 사회보험을 떼면 손에 쥐는 돈은 정말 몇 푼도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현직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상황이 좋지 않아요. 급여가 거의 반토막 났고 보너스도 많아야 1,000위안이에요. 같은 업계 다른 기업에서는 분기 보너스로 3,000위안까지 받는 곳도 있다는데 말이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처럼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시대에 800위안으로 어떻게 생활하라는 겁니까? 이건 명백히 직원을 버티지 못하게 몰아내는 거예요. 직원들은 회사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일했는데 결국 이렇게 버림받는 건 정말 가슴 아프고 참담한 일이죠. 또한 서비스업 역시 혹독한 한파를 맞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트니스 트레이너들의 고객 수가 급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고객들이 감봉되거나 실직하면서 소비를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들조차 현실의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 불안장애, 신체 이상 증상 등을 겪고 있고 이러한 경제적, 심리적 압박은 이제 하나둘이 아닌 거의 모든 평범한 가정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철밥통을 꿈꾸고 계신가요? 이제 국유기업조차도 감봉과 구조조정을 시작했어요. 제일스 회원 중 한 명이 국유기업에 다니는데 벌써 월급이 깎이기 시작했어요. 작년에는 또 다른 회원이 직무 이동을 겪었어요. 북경 본사에서 항주에 새로 생긴 지점으로 발령 났고 당연히 대우도 하락했죠. 지금 같은 환경에서 헬스 트레이너 일이 힘든 건 당연한 겁니다. 고객들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소비하겠어요? 그렇죠? 일부 네티즌들은 현재의 대규모 구조조정 사태를 1990년대의 하강조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우려는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의 하강조는 비교적 특정 시기, 특정 국영기업 중심으로 일어난 구조조정이었지만 지금의 감원 사태는 전 산업, 전 계층, 전 연령대를 덮치고 있고 심지어 회복의 출구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훨씬 더 위협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990년대의 하강조는 당시 국유기업과 집단기업이 경쟁력이 부족하고 생산 능력은 과잉이었던 데다가 글로벌화 물결 속에서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어요. 그때는 중국 경제가 막 고속 성장하기 시작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실직한 사람들도 고생만 좀 감수하면 자영업을 하거나 민영기업에 들어가 재취업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어요. 즉, 출구가 존재했던 시기였던 거죠. 한 네티즌은 자신이 지난 세기 하강조를 직접 겪고 창업을 통해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밝히며 이번 구조조정 사태는 당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번 감원은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자동화의 가속적인 발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 변화는 노동 집약형 일자리에 훨씬 더 큰 타격을 주고 있고 직업 하나가 사라지는 속도도 과거보다 훨씬 빠릅니다. 많은 전통 직종이 기술에 의해 완전히 대체되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그래서 지금의 재취업 문턱은 90년대보다 훨씬 더 높아졌고 기술력이 없이는 살아남기 힘든 구조입니다. 더욱 심각한 건 90년대에는 생활이 힘들긴 해도 기본적으로 부채가 없는 사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집값 대출, 자동차 할부, 소비 대출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실직이라도 하게 되면 그 부담감은 과거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중국 전역은 심각한 채무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무려 8억 명 이상이 빚을 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정부, 기업, 개인 모두가 미래를 담보로 한 소비를 이어가고 있고 특히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는 모든 연관 산업에 연쇄 충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수많은 기업이 도산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농민공의 임금과 자재비 지급 역시 심각한 부담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가정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하락은 곧바로 가계 순자산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 소득은 감소하고 부채는 오히려 늘어나면서 많은 가정이 실제로 재정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